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그 법정 화폐라든지 자산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이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다.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국제 거래를 할 때 그러면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다이렉트로 가는 건데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그러면은 중앙은행들이나 각국 정부에서는 이게 결코 곱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그 발행사들 지니어스 액트에 명시된 게 뭐냐면 그 자금 세탁 방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다 협조해야 돼요. 달라면 네. 야 거래 가져와봐. 네. 지금 저 고란 씨가 이대호 씨한테 얼마 보냈는지 가져와봐.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이 지갑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갑을 만들 때 아마 KYC를 할 거예요. KYC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원 인증. 신원 인증을 하면 이 지갑이 누군지 원래 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가명성이에요. 그렇죠. 다 보이는 거죠. 지갑 번호만 뭐 ABCD 1, 2, 3, 4 이런. 근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결제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결제 사업자 이 지갑의 관리자는 그 신원 인증을 다 해가지고 지갑을 이제 설정하게 만들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은행 계좌처럼 다 볼 수 있는 거죠. 탈중앙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는 되어 있으나 다시 중앙이 불러오면 탈탈 털리는 탈중앙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FBI에서 뭔가 이러이러한 지갑은 약간 범죄가 의심된다라고 태도사 측에다가 이렇게 약간 보내잖아요. 그럼 태도사가 그 협조. 지갑을 정지시켜 버려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자금을 묶어버려요. 네, 묶어버려요. 법에 의해서. 네,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서로 간에 비트코인을 보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박 자금이라든지 무기 대금 거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포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죠. 지갑 주소는 지갑을 아까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을 안 하는 지갑이잖아요. 제가 지갑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신원 인증을 안 하고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둠의 세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계속 좋아하겠네요. 사실 지금도 뭐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은데. 아니 그런 자본 이전 용도로만 놓고 보면. 네, 뭐 그렇죠. 어둠의 자본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당수가 물론 상당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그런 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둠의 수요가 굳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올 이유는 사실은 그럼 없는 거예요. 아니요. 걸릴 수 있어서. 왜 넘어가? 오히려 더 잘 걸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가면. 네네네. 제 말이.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수요자가 다르네. 아니 그 다르네. 지니어스 액트에 나왔을 때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그 정의해 보자면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딱 해놨어요. 결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그 결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법정 통화 아니야. 라고 명시해 놨어요. 증권 아니야. 예금 아니야. 라고 딱 명시해 놨어요. 약간 네이버 머니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약간 한 게임 머니. 예전에 우리가 미국이 CBDC를 추진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속 들어가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 와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는데 CBDC를 추진할 때 이게 약간 되게 연준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은행도 걱정인데 연준은 더 걱정이 뭐냐면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만약에 이 CBDC가 어쨌든 전자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 디지털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연준이 발행하는 화폐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지니어스 액트에 보면 저는 그 부분 되게 재밌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말을 할 때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거나 미국을 뭔가 그 스테이블 코인 할 때 거기다 앞세운다거나 그 뭔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 이름 팔지 마라. 우리 이름 팔지 마. 대신 달러 연동 이거는 돼. 난 보증한다 안 했다.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연준이 보증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없어. 책임지지 않는다. 당신의 책임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뭐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것도 미국 정부나 연준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초반부에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패깅이라고 해서 1달러에 연동된다라고 하는 건데 USDT도 서클도 그렇고 USD1도 그렇고 나중에 Y3C 만들 수 있는 USDY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발행되는 만큼 그 돈을 가지고 달러를 갖고 있던 미 국채를 사갖고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다 한들
얘가 100 움직일 때 똑같이 100 움직이고 99 떨어질 때 똑같이 99 떨어지고 이거는 이론인 거잖아요. 왜냐면 또 시장에서는 달리 그래서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 디패깅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그게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걸 누가 맞춰요? 아, 그거 이제 시장에 이제 뭐 유동성 공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맞추는 거겠죠. 근데 이게 또 의문을 근데 가질 수밖에 이론적으로 없는 보자면 게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1USDT를 만약에 이제 그 법정화폐로 바꾸는 방식이 사실 그냥 일반 소매로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래소에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도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테더사로 들고 가서 나 이거 달러로 줘 하면은 그때 테더사가 이게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이 환불이라고 해야 되나? 딱 환매? 환매가 그냥 그 비율대로. 그 비율대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모든 그 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으로 만약에 테더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1달러보다 테더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이력을 보면 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영란은행을 공격했던 적 있잖아요. 영란은행 파운드가 그때 달러였나요? 패깅으로 갔었는데 저게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파운드화를 매도하는 공격을 해서 조지 소로스가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결국에는 방어하다가 영국의 중앙은행마저 두 손 두 발 들어버렸고 심지어 닉슨 쇼크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 미국도 금태환 제도로 있다가 1온스당 35달러였던가 그렇게 패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너네 그만큼의 금 없는 것 같은데 금 좀 줘봐 하니까 우리 이제 금태환 정지. 심지어 미국마저도 금태환 제도를 속이었던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고 해서 미국 정부만큼이나 혹은 영국 정부만큼이나 영국의 중앙은행보다 더 건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뭐 지금 일단 법안에 따르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믿고 뭐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못 믿겠으면 이용을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일종의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갖는 리스크라는 겁니까? 근데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기는 지금 이제 담보금이 되게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투명하게 약간 공개가 되는 구조라서 그렇게 리스크가 클 것 같진 않고 만에 하나라도.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네. 날 수도 있다. 뱅크런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가서 만약에 이거 나 달러로 바꿔줘라고 하는데 인출사태. 바꿔줘라고 하는데 만약에 테더가 이거를 만약에 못 내주면 이거 그다음에 코인 어쨌든 패기 깨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돈은 그만큼 있었는데 미국 장기 국채를 맞아요. 그만큼 갖고 있어서 당장 유동화를 못 시켜가지고 무너졌던 거잖아요. 이게 뭐 예금과 대출 뭐 듀레이션 차이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저는 지니어스 게이트를 보면서 그래서 단기 국채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던 거 아닌가. 그래서 네. 한 3개월물까지만 갖고 있어라. 네, 맞습니다.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유동성 문제 때문에 약간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뭐 디팽이 이런 생각은 좀 안 되는데 오히려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로 담보금을 구성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은행 필요 없이 각각의 다 지갑을 갖고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그야말로 이른바 결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원화 스테이블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게 있다고 봐요. 바로 이 AI 에이전트 간 결제.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저는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 법정 통화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코인의 특성이기도 한데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는 거니까 프로그래머블 머니다. 돈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뭔가 저기 그 재난지원금 나오잖아요. 네네네. 정부 지원금 나왔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뭐 4개월까지만 써. 이거 지금 4개월 되면 무효가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거의 카드에다가 넣어주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프로그래머 왜 10,000원짜리 집에 가게 날아다니고 이런 줄 알았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언제까지 쓸 수 있는 돈, 언제 이후엔 사라지는 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러면 야 우리 그 재단지원금 받으면 그것도 4개월 안에 써야 된다고 하잖아. 그거는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가 그쵸. 자기네들이 그걸 결제 결제를 이제 사업자.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군가가 그 은행 사업자들이 그거를 이쪽에 뭔가 제한을 두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돈 자체에다가 아예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 AI 에이전트 시대에 테더가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테더 CEO가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나의 냉장고와 저기 쿠팡이 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AI 네네네네네네. 에이전트가. 그럼 이 결제를 할 때 만약에 이거를 그냥 원화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중간에 은행을 끼고 막 결제가 되게 좀 여러 가지 거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기적으로 쿠팡에서 휴지도 사서 쓰고 치약도 사서 쓰는데 한 28일 만에 자꾸 치약이 바닥나더라.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28일에 한 번씩 결제를 해주는데 네. 그 결제가 어디 통장에 연결된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왜냐하면 그 이제 AI 에이전트가 쓰는 돈은 달러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달러 스테이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 간 결제가 아니라 기계 간 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이러면은 법정화폐로는 안 되거든요. 프로그래밍이 된 돈으로 해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하겠다고 나온 여러 가지 코인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코인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에 약간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면 가격 변동 위험도 없이 기계 간 결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진정한 AI 에이전트 시대에 통화가 될 수 있는 건 약간 그거네요. 그러면 저기 옵티머스 로봇이랑 피규어 AI 로봇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저 혹시 당근 저희 주인께서 YG 부스터 하나 팔아오라고 했는데 예 당근 맞으시죠? 예, 제가 스테이블 코인 USDT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로봇끼리 하고 그죠? 주인이 이거 팔아왔습니다. USDT 지갑 보시면요 입금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 만약에 이게 지갑 간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중간에 은행이 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얘네가 먹는 수수료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껴 있을 때 거래 발생하는 비효율이 있잖아요. 네. 이걸 다 없애버리고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기계 간도 지급 결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도 그런 식의 결제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원화 스테이블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기서 또 비효율이 발생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주는 그 원화 스테이블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사실 내국인이 한국에서 결제를 할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테더 CEO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돼서 국제거래 그리고 만약에 한국 내 거래라고 했을 때도 인간이 아니라 AI끼리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필요하니까 그때 원화 스테이블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멀리 간 얘기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른바 통화 주권 얘기하면서 어쨌든 뭐라도 해야지 이거 좀 막아보지 않겠냐. 라는 건데 그쵸.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행은 자유인데 문제는 수요죠. 그렇죠. 수요가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근데 이 어쨌든 무슨 스테이블이건 간에 이 스테이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러인지 원화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원화가 뭔가 매력적인 지급 결제 수단이 돼야지 원화 스테이블이 인기 있을 텐데. 그렇죠. 원화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원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불닭볶음면 사 먹고. 그거를 이제 저는 그래서 인생 네컷 찍고. 이걸 뭐 발행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고민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수요처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와이스트리트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관련주들 미치게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스토리로 뛰는 겁니다. 내러티브로 뛰는 거지. 주가가 이게 아니라 내러티브로 뛰는 거지. 이거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요. 어디가 발행한다고 쳐요. 그걸 도대체 얼마나 누가 쓰겠어요? 오히려 그런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던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 같은 기업도 올랐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안, 암호화 필요하니까 물론 그걸로 얼마나 수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못 벌 뭐 항상 먼 미래에 있는 거 이제 꿈을 갖고 또 이제 PDR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PDR 그렇죠. PDR로. 그래서 약간 지금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보자면 제가 그 자본금이 5억
달러짜리라고 이제 뭐 민주당이 법안을 마련했잖아요. 스테이블코인 법안 자본금 5억이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본금이 5억이니까 이제 아무나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아무나 발행을 해서 돈을 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면 이제 규제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예를 들면 사람도 써야지, 마케팅도 해야지, 뭐 하는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거 치잖아요. 이 고정 비용을 약간 다 감수하고 실제로 돈을 벌려면 발행 규모가 몇천억 단위는 이제 좀 돼야지 네. 이제 그래, 좀 거래라도 좀 되겠죠. 그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몇천억 단위로 천억이라고 치면 천억까지의 수요를 만들 수 있나? 과연 그 회사가? 제가 보기에 그런 회사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회사는 뭐 온라인 커머스를 한다라든지 이런 몇몇 군으로 또 좁혀지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실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PDR로 그냥 투자하시는 테마. 거고. 네. 테마. 그래서 이 원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마 원화 스테이블 관련된 뭔가 법안이 구체화되거나 아니면은 정부 고위 당국자의 뭔가 액션이 나오면 그때마다 주가는 움직일 거예요. 다만 이게 언제 올라도 지금 왜 올랐지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왜 떨어졌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뭔가 그게 패깅이 깨지는 개념이 아니면은 아니, 원화가 변동성이 좀 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주가가 지금 주가가 주가가 꿈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기업 있거든요.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얘가 왜 오르냐 싶으면 진짜. 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화에 대한 수요도 근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무슨 쓸모가 몇 있겠어요? 명이나 사겠느냐.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테더 써요. 테더. 그러니까 자기네 통화 못 믿으니까 네. 달러로 환산하고 월급 들어오면 바로 뭐 휴지든 생필품 다 사고 막 이런 건데. 그리고 예.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이제 테더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내국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테더로 달라고 한다. 뭐 그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사장님이 이제 야 이거 테더는 어디서 사야 되는 거냐? 은행 가면 바꿔주냐?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자들 입장에선 테더로 받는 게 좋네. 좋죠. 송금 수수료도 없고. 맞아요. 제가 아까 첫 직장이 은행이었다고 했는데 그때 그 근처에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요. 송금을 100만 원을 보내시는데 수수료 떼고 나면은 한 80만 원 가나? 수수료가 또 너무 비싼 거예요. 무슨 수수료 그렇게 비싸요? 진짜 비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보내는 은행이 중국에 있는 시골이야. 처음에 몇 개의 은행을 거쳐야 돼서 처음에 우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있었던 은행에서 이 돈이 저기 어디 BOA인지 모건 체이스 뱅크인지 아무튼 어디로 가. 거기서 이제 공상은행 쪽 어디로 가. 거기서 이제 또 시골은행으로 가. 이걸 거치다 보니까 은행을 네 군데 거치니까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까이는 거였어요. 80 몇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매달 오셔가지고 그런데 너무 수수료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묶어서 보내라. 한 번에. 라고 했더니 그냥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불안하죠.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00달러. 10,000달러인가? 1,000달러.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매번 송금액 안 걸리려면 한도. 1,000불 미만으로 해야지 그게 안 걸려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물론 그거는 이제 카드 전표에 도장 찍던 시절 얘기니까 옛날 얘기긴 지금은 합니다만. 아마 되게 많이 싸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쵸, 정말 지금 많이 싸졌고 그때 수수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야, 이 은행들 도둑놈들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그분들이 오히려 코인을 사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USDT라고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한다. 이제 베트남이라고 치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코인이 굉장히 약간 활성화된 곳이에요. 동남아 중에서도.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선 USDT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이걸 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USDT로 주는 게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노동자 임금으로 줬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고도 하잖아요. 인건비 내가 이거 얼마 쓰고 이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법상 임금은 법정화폐로 줘야 됩니다. 코인을 주면 안 돼. 일단 법적으로. 일단 법적으로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법이 그게 네가 나 원화로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바꾸든지 그거는 코인을 사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아예 USDT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고개를 갸웃했던 게 뭐냐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만약에 그 법은 이제 법정화폐를 줘야 되나 그걸 이제 없다라고 치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 되게 곤란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인건비를 주면 인건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맞아요. 주고 우리 인건비 이 정도 맞아요, 나갔으니까 맞아요.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USDT를 주면. 그 게다가 아직은 또 안 문제가 되겠네. 뭐냐면 또 사장님이 그래서 USDT를 만약에 지금 현재 USDT를 구하려고 하면 OTC 시장에서 내가 어떤 이제 업자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더를 사는 방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방법이고 뭔가 이게 이제 알아야 돼 그런 네네네. 사업자를.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소에다가 100만 원어치 입금하고 100만 원어치 USDT를 사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업비트에다 100만 원 입금하고 100만 원어치 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분 입장에선 이거 나 월급 주려고 거래소 입금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금 처리나 뭘 할 때는 이분이 그냥 자기 코인 거래하려고 입금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돈이. 아까 비용 처리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USDT를 샀어. 그럼 이 USDT를 사가지고 그 노동자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느냐? 못 보냅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 지갑으로 보낼 수 있어요. 네. 이게 이른바 이제 자금 세탁 같은 걸 이제 막기 위해서인데. 사장님 지갑으로 보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오해를 사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이에요. 너 왜 회사 사장님이 돈으로 개인 지갑으로 돈을 보내? 맞아요. 이 사장님이 이걸 이제 어디로 보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바이낸스에 있는 사장님 계좌나 아니면 그 메타마스크라고 이제 그런 개인 지갑 있거든요. 네. 개인 지갑. 그런 이런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을 보내는데 이 개인 지갑은 사장님 거라고 인증을 받아야지 이 업비트에서 그 사장님 지갑으로 USDT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간 다음에 사장님이 만약에 그 노동자 지갑에다 거기서 꽂아줄 수는 있어요. 거기서. 아우 복잡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장님은 코인 투자를 한 거예요. 임금을 준 게 아니라. 저기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회사 돈으로 코인 투자. 똑같은 거 되는 거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야 그러면 이제 월급 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건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현재 국내 거래소는 외국인 계좌 개설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저희 그냥 사장님들이 원화로 줄 테니까 알아서 바꾸세요. 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 비용 처리 안 하고 자기가 약간의 뭐랄까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서 그 노동자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2025년 6월 버전이고 또 제도라든지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훗날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이제 그때 외국인 노동자분께서 아이고 사장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외환 USDT가 막 커지면 이제 우리 외화가 막 유출될 수 있다 막 이렇게 걱정하시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사실 뭐 약간 돈 많은 분들이 OTC로 사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현재 이제 양지에 있는 시장만 놓고 보자면 외환 관리가 안 된다. 돈을 빼돌릴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OTC가 아니라 이제 장외 시장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테더를 구할 수 있는 건 거래소를 통하거든요. 네. 그럼 거래소는 다 신원 인증하고요. 이 자금이 어디로 나간지를 다 이렇게 트래블 룰이라고 해서 다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외화가 막 유출되고 막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제가 유출 불가능하다.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다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간 걸 기록을 해서 아는 건데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근데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주식 투자한다고 우리 소학개미들 다 투자하는 거 하잖아요. 네네네네. 다만 다 기록에 남을 뿐이지. 그래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또 신고도 해야 되고. 꼬리는 달려 있다. 네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야 외화 유출 이거 관리 안 된다 막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양지에 있는 제도로 보자면 관리가 되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음지가 얼마나 활성화돼가지고 진짜 막 큰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OTC에서 막 테더를 사가지고 막 해외로 빼돌려 이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은 또 방법을 찾을 겁니다. 네, 그건 모르겠고 해외 막 도박 자금 이런 거. 네,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는 지금 현재 테더를 구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방법이 지금 거래소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카카오 예전에 클레이튼이라는 이거 진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 코인이 클레이였고 이게 한때는 조금 주목을 받다가 완전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완전 있긴 있는데 예. 약간 망했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했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를 또 나중에 무슨 뭐 일본 라인 기반 블록체인이랑 합병을 했다가 또 뭐 무슨 메인넷을 바꿨다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카카오 묻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카카오가. 네. 거기가 클레이튼이 있었고요.
네이버 쪽에 라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라인 쪽도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피니셔를 받고 뭐 하고 있다가 어쨌든 둘을 합쳤습니다. 그 카이아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카이아는 거슬러 올라가면 카카오라는 엄마와 네이버라는 아빠를 두고 있는 셈인 거예요. KAIA. 네, 카이아. 카이아. 그런데 그때 약간 이걸 뭐 합병하고 뭐 법인을 이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 카이아와는 관계 없는 회사가 됐어요. 아예 그럼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제3자한테? 네. 투자를 받고 뭐 하면서 이게 그래서 좀 아까운데요? 몇 년 더 기다렸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왔을 텐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카이아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행하지 않겠냐라고 카이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희망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카이아 가격이 최근 1개월간 한 100% 올랐거든요. 아, 이것도 지금 거래가 되는 코인이니까. 네, 코인이니까. 그런데 저는 새로 하는 게 낫지. 근데 이 얘기 했다가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 커뮤니티에서 그쪽 커뮤니티에 완전히 완전 박제됐어요? 찍혔더라고요. 두고 보자 이러고. 고라니가. 맞아요. 고라니가 튀어나왔다. 네, 카이아.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말씀드리자면 아니 물론 카이아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카카오가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카이아를 선택을 할까? 아니면 USDT나 뭐 USDC를 발행하고 있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이런 걸 선택을 할까? 카이아를 기반으로 한 달러 스테이블은 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USDC나 USDT 있잖아요. 여기에 플랫폼 체인으로 저는 카이아를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한다. 이제 카카오가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플랫폼을 카이아를 쓸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이더리움 체인이 지금 USDT 같은 경우에는 트론을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트론이 수수료가 싸서 그냥 만약에 똑같이 트론 기반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솔라나도 있다라고 하면 카이아도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쓸까? 라고 했을 때 카이아를 쓸까? 그러니까 살짝 그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가 지원을 한다던가 어떤 그 서비스가 그 해당 플랫폼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트론 기반의 USDT를 지원한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 기반의 USDT를 지원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솔라나 기반의 USDT를 지원한다. 이런 게. 그러면 이제 해외 거래소가 카이아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을 지원할까? 아니면 이더리움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을 지원할까? 보자면 이더리움 기반을 지원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걔네들이 이미 다 그 이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그래서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카이아가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가르침을 주세요. 저는 고란 기자님 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아르쳐란다. 가르쳐 주시면 되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이게 약간 이른바 뭐라 그러나 그래도 플랫폼으로서 거의 뭔가 우리 국내 K 프로젝트, K 블록체인 약간 희망을 줬었던 프로젝트인데 유야무야가 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장성이 좀 없었던 거지만 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또 그 핵심은 다시 수요가 될 테고 맞아요. 그러면 그 사용처를 또 이걸 발행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냥 단순히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된다 와가 아니라 그 다음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또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또 현실이 되는 순간 관련주는 선반영.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네. 와,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생각도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가지고 우리 알고란의 고란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